자, 들어오시는 대로 들어오시게 하고요. 제가 8시 반 조금 넘어서 조상구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같이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성부님이 그 아젠다를 주셨는데 그거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시죠. 뭐 책에 대한 리뷰를 한번 제가 먼저 쭉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다 읽으셨다라고는 전제 안 하고서 그냥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게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넷플릭스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넷플릭스가 몇 달 만에 뭐 1,600만 명 가입자라고, 물론 이제 이 코로나의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영상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5G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뜰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자, 사진, 오디오, 동영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다음 차세대가 궁금한데 이 책에 의하면 생방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논의한 거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즉시성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좀 덜한 거다. 그럼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때 우리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 문자나 이미지나 영상보다는 그러면 실시간에 대한 콘텐츠가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또 이게 아카이브가 될 것인가? 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크린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시청에 대한 습관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어떤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넷플릭스는 광고가 없지만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유튜브. 제가 얼마 전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손재권 기자, 매경 기자였다가 지금 이제 더밀크 창업자가 됐는데 넷플릭스 CEO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광고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가장 큰 경쟁자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고객이 다르다. 유튜브의 고객과 우리의 고객은 다르다. 그래서 경쟁이긴 하지만 경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통신 환경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가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20년 동안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보면 이기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남아있는 플랫폼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사실은 2000년 초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뭐 전통적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온라인에서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 초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부터 올라왔던 건데 그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서 남은 것이 사실은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이런 넷플릭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플랫폼은 없고 상당히 오랫동안 롱텀하게 경쟁자들을 이겨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20년, 뭐 10년 이렇게 버텨나가려면 잘 된다고 해서 그 기업이 10년 후에도 잘 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살아남은 플랫폼들은 아무튼 그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넷플릭스 이제 구독 경제를 하는 구독 경제는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객이 가입이 돼서 돈을 낸다. 정말 예술적인 겁니다.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게 되고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서 가입자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 코스트가 없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말 대단한. 그런데 이 구독 경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아시죠? 수치적으로 고객한테 이익을 주거나 수치적으로 주지 못하면 무엇인가 정성적으로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던가 아니면 애플처럼 난 무조건 애플이야. 그냥 애플이 나한테 이익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애플이기 때문이야.
이런 세 가지 종류에 의해서 가입자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어떤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무조건 그런 브랜드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아마존에 왜 아마존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그냥 아마존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넷플릭스도 영상 왜 넷플릭스에 들어가냐? 그냥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가격이 뭐 싸고 뭐 비싸고 이런 거보다 그거에 대한 브랜드를 넷플릭스가 모든 게 다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넷플릭스에 대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넷플릭스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한 18년 정도 했던 CEO가 물러나고 지역 콘텐츠를 담당하던 CEO가 수석 부사장이 됐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궁금해 보니까 지금 넷플릭스는 영어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영어권의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한국에서 투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독자도 있었고 킹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그 전략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마존 비디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맞는 콘텐츠들을 돈을 주고 만불, 뭐 1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주고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을 시킵니다. 있는 것도 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거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타다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 타다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비즈니스 굉장히 탁월하신 분 뭐 아시겠지만 그 다음을 창업하셨고 다음을 엑시트해서 소카와 그리고 이게 타다를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타다는 이게 과연 이게 누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혁신이냐 법에 약간 그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워낙 이쪽 법이 타이트하니까 이게 렌트카하고 택시하고의 그 사이를 뒤집고 들어가서 차량을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서 이제 택시 영업을 한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혁신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혁신이 아니냐는 뭐 저희가 따져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타다가 마치 적기조례처럼 법에 의해서 망가지게 된 거죠. 이게 참 아쉽긴 한데 타다 때문에 타다는 뭐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카카오 택시나 T맵 택시, T 택시, 그 다음에 무슨 옛날에 고양시에 있는 고양이 택시, 서울 택시,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카카오 택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영업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업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튼 5천 몇백만 원에 그 라이센스 하나를 5천 몇백만 원에 산다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사고 있는 거는 같은데 일단은 그것을 사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자본력이 있는 회사나 이렇게 가능한 이야기고요. 시장 점유율로서는 그렇게 뭐 큰 저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브랜드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최근에 들어와서 GPS 미터기가 허락됐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2015년서부터 영업을 했는데 사실은 택시 기사들의 미터에 의해서 미터기에 요금을 지불했는데 올해 초인가 GPS를 가지고서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던 사항인데 이제서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법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과연 이것이 혁신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좀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볼루션에 고전하는 플랫폼은 뭐 거의 망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해서 약간 저자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용자 정보 노출이나 가짜 뉴스 그리고 이제 포화 상태가 돼 있다. 이 소셜 자체도 물론 뭐 그런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 1조 달러 기업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 중에 페이스북의 잠재력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노출되지 않은 비즈니스. 일단은 25억 얘기가 벌써 몇 달 전이죠. 25억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잠재력 자체는 엄청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책을 보다가 저기 손정 회장 그 얘기를 슬쩍 봤는데 아무튼 페이스북은 저는 대단한 잠재력 있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로페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소셜에서도 계속 제로페이에 대한 반대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로페이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로페이 협회의 그 부회장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가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별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제로페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가 정치와 연관이 되게 되면 결합이 되게 되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더라. 오늘 제가 코로나 관련한 저기 IT하고 코로나 관련된 발표를 하나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후퇴하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와 결합이 됐을 때 방역이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제로페이도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 뭐 97페이지나 96페이지에 보면 플랫폼이 성공한 이유, 실패한 이유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워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조상구 대표님이 들어오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우리 저기 윤상무님이 이제 화두를 좀 던져주시죠.